고인됐지만 문익환 목사님과 같이 활동하신 적도 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 문 목사도 뭐 북한을 방문하긴 했지만 나중에 납북자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와 다르게 김기춘 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 DNA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탄핵의 원인입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끝났기 때문에 김정은은 회담 성과와 상관없이 정상국가의 지도자다. 김정은 위원장 국회에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언별한 사실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명확히 우리가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옷을 무장했다고 지금 감독님 뭐라고 그러시는데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혹시 좀 상태가 나빠질까 봐 제가 좀 두껍게 입었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제목이 하태경 의원, 하태경은 전향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좀 심각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전향을 한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놓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재미있는 비유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이렇게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그냥 살아요. 처음에 도둑인지 모르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입신고했어요? 지금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 질문 비슷한 게 지금 전향했냐? 뭐 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전향이란 말 자체가 굳이 따지자면 일종의 그 종교적인 개종, 컨버전, 개종에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어떤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나 사상이 중요할 때 그 사상을 좀 바꿔도 범죄에서 좀 봐주겠다 뭐 이런 식이죠.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 시대 때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때는 한때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좀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막 이렇게 도입을 했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곧 1920년대 그 후반으로 가면서 공산주의를 금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금지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좀 사상을 전향을 하면 좀 봐주는 좀 그런 개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와 천황제는 공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공산주의는 그 끝에 정점에 공산당이 있죠. 공산당이 있고 천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사상 전향 뭐 이런 개념이 시작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1948년 이제 헌법 체제 이후에도 공산주의와 또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향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그 사상 전향을 하면 좀 형벌을 경감해주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그게 공산주의가 거의 망하고 나서는 그 전향이라는 개념이 그 의미가 없어져서 공산주의에서 전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잘 물어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간첩, 뭐 고정 간첩이든 아니면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에게도 뭐 사상 전향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1990년대 말에는 97년 정도부터는 거의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사상 전향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하태경 의원한테 전향했냐 뭐 이런 물어보면 뭐 전향했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전향했느냐? 이런 질문이 집에 뭐 남의 집에 와서 사는 사람에게 전입신고했냐? 이 질문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 제가 오늘 하태경은 전향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전향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에 대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입신고보다 더 중요한 말하자면 집의 소유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말하자면 등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등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입신고했냐 뭐 물어보면은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전입신고만 하면은 그 집 주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입장에서는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전입신고했느냐, 전입신고하고 사냐 뭐 이 정도 질문밖에 안 되고요. 등기 소유주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경각심이 없다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는 이 뭐 이상해졌어, 크게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그 각 당이 이렇게 쭉 공천한 것을 봤더니 아 다음 국회도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체제를 제대로 수호하고 그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얻어서 지금 모든 면에서 다 이상해져 있거든요. 경제든 요즘에는 뭐 사장님들이 이제는 노조를 결성해야 될 판이에요. 국가에 대해서. 지금 경제든 외교든 하나도 제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걸 제대로 진단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 제가 한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연설을 듣고서 아이고 이분 아직도 헤매고 계시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저런 여러 가지 그 이상한 행동들이 문재인 청와대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 지금 여당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계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교안 대표께서 내각제 세력에게 지금 휘둘리고 속고 있어요. 누가 연설문을 써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속게 돼요.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을 꼬시기 위해서 어거지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당에 도대체 몇 개가 생기고 있습니까? 결국은 민주당도 안 되니까 더불어시민당, 더시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2020년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교안 대표님,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분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고민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고민이 끝났어요. 그냥 한교안 대표님은 헤매는 분이에요. 헤매는 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헤매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VON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황 대표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대한민국 그 핵심 세력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이상한 공천을 할 수 있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색소폰을 저렇게까지 잘 불 때는 그냥 퇴근하고 놀았다는 뜻이다. 퇴근하고 책 한 권 제대로 안 읽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좀 모욕이긴 한데 제가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황 대표님 오늘 연설하시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던데 지금 이 사태가 문재인 청와대 혼자 벌이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까지 같이 하고 있고 지금 바로 그 미래통합당 황 대표님이 지금 통합하신 안철수당, 유승민당 다 같이 만들어 온 세상이에요. 지금 한국의 문제는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게 아니죠.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이면 어떻게 탄핵이 됩니까? 국회가 제왕적이기 때문에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한교안 대표님도 국민들을 향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내각제 개헌하려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오도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모르세요? 제가 오늘 하태경 전향했나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를 다르게 얘기하면 좌익 팬데믹입니다. 좌익 팬데믹. 범좌익. 좌익은 공산주의죠. 범좌익. 그 영향이 바로 한교안 대표님의 그 지금 미래통합당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태경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합당하기 전에. 지난 1월, 불과 2달 전에 우리는 8석을 가지고 80석을 만들겠다. 제가 보기에는 성공했는데요. 지금 깔끔하게 미래통합당을 촛불당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깔끔하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통합하는 것은 당신도 찬성하지 않았냐 계속 저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치고 통합에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여러 번의 선거, 대통령 선거, 여러 번의 선거가 유승민 따로, 안철수 따로, 또 뭐 자유한국당 따로, 우리공화당 따로 나와서 이렇게 엉망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일단 세력이 만들어져야죠. 세력이 너무 약세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이 아니라 그냥 차악을 구한다. 뭐 현실 정치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 느낌으로 통합을 했죠. 통합을 하고 이 통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견제를 할 세력으로 그 김문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세력을 규합을 하면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할 거다. 제가 그런 주장을 했죠.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말을 하냐고. 지금 우리 공화당을 모르고 그 기독 자유당을 모르고 지금 이 우파 그 정치판을 몰라서 당신이 그런 이상한 말을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이게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미래통합당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기독자유통일당에 영입을 하겠다고 찾아왔더라고요. 1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안하신 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들을 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우리공화당과 말하자면 자유공화당과 기독자유당과 김문수 신당 뭐 다 합해서 비례를 짜면 제가 정치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운동권으로 남아있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우리가 미래통합당 라운드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위주로 가고 지역구에서 특정한 몇 사람만 정확하게 핀셋처럼 골라내는 그런 식의 선거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비례는 그래도 미래통합당 라운드 말고 제3의 라운드 태극기 정치 세력화를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밝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각각 여러 개로 나뉘어서 3%라도 나올 수 있을까? 이 3%라는 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3% 그 봉쇄 조항을 넘어서지 못하는 태극기 우파 정당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상적으로 제안했던 것은 일단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통합 라운드에 이제 남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괜찮다라는 사람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절망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고 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통해서 또 VON을 통해서 계속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제 입장에서 오늘 미래통합당의 그 아주 맹주가 됐죠. 지금 맹주. 어떤 사람은 거의 미래통합당의 거의 주인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맹주가 된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오늘 검증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검증을 할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어떤 분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특정한 후보는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법치자유민주연대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그 대표로 활동하셨던 도태우 변호사님은 이번에 컷오프되고 나서 그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하태경은 전향했나 이 방송은 순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저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누구인가? 제가 하태경 의원이 누구인지를 묻기 전에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MB계, 김무성계, 김대중계, 김영삼계 다 합해서 지금 통합을 했어요. 그분들이 범태극기 세력을 아주 울며 겨자 먹기로 경선을 시켜서 겨우 몇 명 넣든지 그 외에는 거의 다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MB계, YS계, 김무성, 유승민, 안철수 이런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데 보수 뜻도 모르는 이분들 하고 범주사파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 그 공통점을 알아야지 이분들하고 저와 또는 MPK,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범태극기 세력과의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MB계도 그렇고 유능한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 그 사상적으로 자신들이 정확하게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년 전에 3월쯤에 그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김정은은 70시간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온 것, 김정은이 온 것, 그것이 유일한 성과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예언자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전 예언자가 아니에요. 전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 잘 틀리지 않아요. 왜 잘 틀리지 않냐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을 한국 사람들, 한국 언론과 한국 정치권만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걸 북한 정치권도 없죠, 북한만 모르고 있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한국만 모르고 있네 이게 참 많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왜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는 핵을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핵 문제를 대충 넘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잘못 다루면 지금 전 세계 국제법에서 핵을 처리하는 레짐인 NPT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NPT는 들어보셨죠? NPT. Non-Proliferation Treaty. 핵 비확산 조약.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도 저한테 어렵다고 항의를 하는 분이 많아서 살짝 겁이 나요. 예전에는 강의할 때 그냥 여기는 대학교 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일상적인 삶의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도 너무 나라가 이상해져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조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조바심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그럼 NPT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NPT라는 것은 핵 비확산 조약이거든요. 이 핵 비확산 조약은 핵이 더 이상 확산되는 거.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이 떨어지고 나서 인류가 다시 핵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묵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NPT 조약이 생긴 거죠. NPT 조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핵무기는 지금 갖고 있는 5나라 외에는 더 이상 만들지 마라.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해서 핵을 만드는 핵무기 국가는 5개로 딱 정한다. 그게 유엔 안보리 나라와 같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딱 5개 나라만 핵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NPT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이런 불평등 조약에 스스로 들어오겠어요? 기분 나쁘죠. 심지어 영국, 프랑스도 들어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소련하고 미국의 장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자체로 불평등한 조약인데 강력한 리워드가 있으니까 보상 조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그것이 바로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 우리나라가 택한 것이거든요. 핵을 무기로 택하는 것은 포기하지만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NPT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이 이스라엘처럼 이 NPT에 들어오지 않고 싫어, 우리는 우리끼리 만들 거야 라고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이 NPT 차원에서는 이렇게 간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섭을 하긴 하지만 강력하게 간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 핵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북한은 NPT에 가입을 했었죠. 1980년대에 NPT에 가입을 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엄청난 핵기술을 받았거든요. NPT 차원에서 핵기술을 받아서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미 NPT 차원에서는 불법 국가거든요. 불법 국가.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NPT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얘기가 다른데 북한은 NPT에 들어와서 엄청난 핵기술을 획득을 했어요. 특히 러시아를 통해서. 그런데 실컷 기술을 빼먹고 93년에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그 핵 정책에 있어서 북한은 매우 예외적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뭐 있는 핵은 동결하겠다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있는 핵을 뺏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이번에 분명히 트럼프를 만나서 있는 핵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안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항복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협상이 안 된다, 결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제 얘기가 틀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국 정치권이 가장 헤매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기본 상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개성공단 문제가 이미 이 NPT 라운드에 들어와 있거든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핵 자금, 핵 개발 자금이 들어간다, 현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국제사회가 6차 핵실험 때 문제시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든 아니면 그 금강산 관광이든 핵 정책과 국제사회 핵 정책과 관련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정치, 지금 국회를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국회를 다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촛불을 든 한국 국민 대부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때문에 무슨 뭐 개성을 못 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도 계속 개성 열어달라 계속 주장하고 있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NPT를 이미 슈킹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에요. 절대로 뭐 이스라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파키스탄 수준 뭐 아니면은 그 인도 수준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들 수가 없어요. 이란 수준도 안 돼요. 심지어 파키스탄, 이란 그 정도도 안 됩니다. 북한 핵은 뺏게 되어 있거든요. 핵 동결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으로 보여드렸지만 김용옥 씨나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말을 계속 하거든요. 왜 북한한테 핵을 내놓으라고 말하냐. 지금 한국 좌파들은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MB계는 YS계도 마찬가지예요. DJ계도 마찬가지예요. 개성공단을 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뭐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이미 국제사회의 핵 레짐에 연관되어 있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을 닫았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뭐 그런 식으로 탄핵을 시켜버립니까? 전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 있는 탄핵 세력들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공천을 이렇게 마구 김무성인가요?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의 승리로 만들어준다.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십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텐데요.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김무성, 유승민의 문제는 무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무식해요. 지난번에 김무성, 이해운 두 국회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북한에서 기순을 한 북한 사람 두 사람을 북송시킨 걸 잘했다. 북송시킨 사람 다 나중에 감옥 갑니다. 헌법 3조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모르세요? 한국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도편 추방법을 만들었어요? 한국 국민을 누가 감히, 국회의원이 감히, 통일부 장관이 감히 쫓아냅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탈 주민법 위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건 한국 국민이 된 사람들의 얘기지, 귀화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은 헌법 3조에 의해서 태어난 것과 똑같은, 내추럴라이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헌법 3조의 비밀을 몰라요. 김무성 씨가. 그러니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들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문제는 무지의 문제예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아요. 헌법 3조의 비밀도 모르고 개성공단이 왜 닫혔는지 비밀도 모르고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거죠.